안녕하세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는 토크 콘서트 가보세 가보세 함께 가보세 진행을 맡은 전주 MBC 아나운서 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 문 여는 공연 써니 앙상블 만나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가야금이잖아요. 전통 악기인데 굉장히 현대적이다라는 느낌 드셨죠? 네,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느낌, 좀 신선하고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주제가 동학농민혁명이잖아요. 1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20년 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201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동학농민혁명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는 뭘지, 그 신선한 충격을 한번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연은요. 동학농민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신순철 이사장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저녁에 120년 전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서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120년 전 가보년, 그리고 60년 전에도 가보년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1954년입니다. 1954년은 휴전회담이 성립되고 나서 전쟁 복구가 시작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120년 전 한 해는 전국이 그냥 난리가 났던, 우리 가보세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리 이렇게 돼 있죠. 이따 사발통문을 보게 될 겁니다만은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국이 난리가 났었죠. 그런 한 해였습니다. 금년이 가보년인데 제가 연초에 생각해 보니까 금년 가보년은 정말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보년은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나 보다. 그런 게 우리 4월 16일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가 앞에 좋은 음악이 나오고 즐거운 음악이 나와도 아직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월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멍든 마음이 안 풀리는구나. 제가 앉아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디 이번 참사로 인해서 가신 분들에게 명복을 기원하고 또 남은 분들도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저는 세월호 팽목항 뉴스를 보면서 거기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먼 바다를 향해서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120년 전에 농민군 참여자들이 어땠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농민군에 참여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 그 생각이 팽목항의 화면과 겹쳐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게 태안에는 여러분 가나다라 할 때 가시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가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시가 한 10,000명 이상 삽니다. 10,000명 이상. 제가 성씨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자로는 선역서자 밑에 조개패자를 씁니다. 선역서 밑에 조개패. 그게 가시예요. 근데 이 가시는 우리나라 성이 아니고 중국 성입니다. 원래는 요순 임금 때 생긴 성인데 그 가시성을 가진 분이 동학농민혁명에 28살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 할머니가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래서 동네 위쪽에 산 비탈 위에 거기 제각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살게 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있으면 계속 군인들이 와서 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물색을 하고 데려가서 또 신문을 하고 그런 사태가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쪽으로 집을 옮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때 나이가 30 아직 못 된 나이죠. 70까지 살으셨는데 저 아래 한 1km 아래 동네가 보입니다. 저녁 때 해질 무렵이 되면 늘 방에서 나가가지고 그 동네를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혹시나 누가 흰 두루마기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혹시 저분이 우리 가시 남편분이 아닐까, 그렇게 하면서 일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 영광에 계시는 한 분은 남편이 농민군에 가담을 했다가 역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이 둘을 데리고 동네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고부에 가면 괜찮겠다 싶어서 갔어요. 고부로 이사를 갔습니다. 고부는 근거지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고부로 갔는데 고부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을미년, 병신년 되면서는 모두 분위기가 싸늘하죠. 그럴 수밖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니까,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유족들이니까 고부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영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 들어가면 고속도로에서 영광 들어가는 입구에 그 마을에서 현재까지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과거라고 생각하시죠? 역사 과거죠. 역사는 과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현재예요. 왜? 120년 전의 사건을 지금 얘기할 때 오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삼국사기에 보면요, 삼국사기에 여러분들 일식 월식 기사가 있다는 사실은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국사기는 역사책이죠. 역사책입니다. 거기에 일식 월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암우왕 몇 년에 경주 남쪽에서 별이 떨어졌다. 유성이죠. 운석 찾으러 가는 지금 유성. 예.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일식이 있었다, 월식이 있었다. 역사책에 왜 기록돼 있어요? 지금 역사책엔 그 기록 안 돼 있어요. 바로 현재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그때는 일식이나 월식이나 그런 현상이 일상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임금의 통치와 직접 관계된다고 그랬어요. 임금이 통치를 잘못하면 그런 천재지변이 생기고 수해가 나고 가뭄이 들고,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건 자연과학이 알려줬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는 인간의 역사와 관계없다는 사실로. 그러니까 역사는 지금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예요. 과거를 보는데 현재의 눈으로 본다. 사발통문인데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사책에 사진도 올라 있었는데 이거를 내용을 들여다본 분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여기 동학 관련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여기 사람 이름을 쭉 써놨습니다. 사발을 엎어놓고 빙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름을 쓴 거죠. 전봉준이라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계사 11년 며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사년은 가보년 전에, 그러니까 1893년 11월 달. 이 문서가
완전한 문서가 아니고 앞쪽에도 내용이 있었는데 앞쪽 내용은 없습니다. 딱 지금 사발통은 요거 한쪽만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우와 여희 경문을 사방에 비전하니 물론이 승비하였다. 논의가 그냥 들끓었다. 그런 얘기죠. 매일 난망을 구가하던 민중들은 처처에 모여서 말하되 에이 그냥 이놈의 세상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던 민중들은 처처에 모여서 말하되 난내 난리가 났어. 여기 따옴표를 표시해 놨습니다. 에이 참 잘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어디 살아 있겠나 하며 길이 오기만을 기다리더라. 이게 가보년 정월 그리고 계사년 연말 1894년 말 3년 말 4년 초의 분위기였던 거죠. 이때 도인들은 동학도를 말합니다. 도인들은 선우책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고부 서부면 죽산리 송도가의 도소를 정하고 매일 운집하여 차서를 결정하니 그 결의된 내용은 좌와 여하다. 왼쪽과 같다. 첫째,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에게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사. 고부성을 공격해서 조병갑을 목을 잘라서 길거리에 내걸자.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끔찍한 얘기죠. 두 번째,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사. 세 번째, 군수에게 아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첨하여 인민을 침해하는 탐리를 격증할사. 네 번째, 전주영을 함락하고 경사로 직행할사. 서울로 공격해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 얘기를 지금 예비군 무기고를 점령할사. 서울로 쳐들어가자. 지금 해도 당장 잡혀갈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요약하면 5가지입니다. 첫째는 맨 앞에 삼정문란인데, 삼정문란은 여러분 국사 시간에 시험도 보고 여러 번 들어봤는데 세금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1년 농사 지어 가지고 세금 내고 식구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게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봉급생활자가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 있어서 봉급 받아가지고 식구들 생계를 해가기 힘들다면 어떻게 합니까? 1차적으로 빚을 내야죠. 빚을 내가지고 씁니다. 일단은 가장 쉽게 빚 내는 방법은 카드로. 이 카드로 더 이상 안 되면 카드 다른 거 한 장 또 빌려서 또 만들어 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용 불량자 되고 부도 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삼정문란은 바로 그겁니다. 당시 세제가, 수치 체제가 담세 능력의 한계로 몰아세웠던 거죠. 백성들을. 1810년부터 90년까지 74개 고을에서 밀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밀란, 농민봉기가. 그 맨 끝이 가보년 고부봉기죠. 그래서 고을 단위의 농민봉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보년 사건을 가능하게 한 동인 가운데 동학이라는 농민 조직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왕조에 농민 조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노동자 노조도 있고 노동조합도 있고 농민조합도 있죠. 지금은 농민회도 있고요. 그러나 당시에는 백성들의 조직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향약이 있었잖냐, 향회 있었잖냐. 그거는 지배자들이 고을 단위의 고을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근데 동학은 신분에 관계없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조직이었죠. 이 조직이 전국적인 조직망이었습니다. 동네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이었다는 점, 이게 가보년에 전국의 농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동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 상업과 교통, 통신의 발달을 들 수 있죠. 일본 사람들이 영국에서 수입한 면포를 무명배, 우리 국내에 생산되는 무명배 대신에 지금은 광목이라고 하죠. 기계로 짠 무명배를 전국에 유통시키려고 하니까 교통, 통신이 발달하고 교역이 고을 단위의 교역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게 역시 전국의 농민들을 동원하는, 조직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소위 농민 지도부가 성장했다고 볼 수 있죠. 19세기 후반에 농민 봉기 지역 한 55개 지역을 지도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대체로 삼남 지방에 집중되어 있고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이쪽까지도 농민 봉기가 있었죠. 동학은 1860년대 수훈에 의해서 경주에서 비롯돼 가지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1880년대 확산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한 일대를 중심으로 동학이 발전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로 동학 농민혁명 하면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배운 바를 생각해 보면요, 고부에서 시작돼 가지고 1차 봉기가 있었고 그게 전주성을 점령했다가 농민이 해산했다. 바로 옆에 있는 풍남문이죠. 풍남문으로 들어가서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랬다가 가을에 재봉기를 해서 우금치에서 좌절됐다.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이제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이 그림은 1930년대 김상기 선생님, 여기 김제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동학란이라는 이름의 책을, 소책자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가보년의 사건을 정리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해방 후에 앞에 방금 보신 사발통문이라는 게 있었구나, 계산년, 이미 그 이전에 농민봉기가 준비되고 있었구나, 고부에서 라는 사실이 하나 밝혀졌고, 두 번째로는 1980년대에 와서 고창 무장에서 농민들이 별도로 모이고 무장 포고문이라는 걸 발표했구나, 이런 사실이 또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고부봉기와 무장 포고문과는 어떤 관계인가? 같은가 다른가? 또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금치에서 전봉준을 비롯한 호남 농민군이 패배함으로써 전주 태인을 거쳐서 후퇴하다가 태인에서 태인 전투를 끝으로 전봉준이 해산을 하고 순창에서 체포가 되죠. 그래서 끝났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만 명의 농민이 일본군에 쫓겨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장흥성을 12월 말경에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보은에서도, 황해도에서는 을미년 9월까지도 항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금치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가보년에 끝난 게 아니죠. 여기 대둔산에서도 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은 우금치에서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을 조금 시기를 구분하면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고부봉기 단계. 고부봉기가 3월 초에 해산이 됩니다. 그건 뒤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죠. 그리고 고창 무장에서 다시 모입니다. 근데 고부 농민들과 무장에 모인 농민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고부 농민들은 백산의 유진에 지금은 부안백산입니다. 당시는 고부백산이죠. 백산에 모여서 상당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거기에 광군 전라감형에서 사람을 변장시켜서 보내가지고 지도부를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거기에 있으면서 하멸조창, 익산입니다. 익산에 있는 하멸조창을 공격하자. 왜? 그 조창에 서울로 싣고 갈 쇠고기 쌓여 있으니까 하멸로 가면 안 된다. 양론이 존재했습니다. 가자는 주장은 소위 우리가 밀란이라고 하는 농민봉기가 고르 경계를 넘어서면 이거는 국가 변란 음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을 안에서는 괜찮아요. 그리고 수령을 죽이지 않습니다. 농민봉기에서 수령을 고을 경계 바깥으로 쫓아내기만 합니다. 쫓아내면 못 돌아옵니다. 이게 불문율이에요. 말하자면 목민관이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나면 못 돌아오는 게 이게 자존심이죠. 쫓아내기만 하지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이면 반역이 됩니다. 역시 고르 경계를 넘어서거나 수령을 죽이면, 왜? 수령은 임금이 보낸 거니까, 왕이 보낸 왕의 대리자니까. 그래서 하멸로 가면 반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강경론과 온건론이 결국은 온건한 길을 전봉준이 택한 거죠. 그런데 무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고을 경계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미 호남 밀대 각 고을에서 한 30여 개 고을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목표는 전주성이고 앞에 사발통문에 나왔던 서울까지 가는, 그래서 공주를 간 거죠. 전혀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농민전쟁, 농민혁명으로 가는 출발은 무장기포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고부봉기는 그동안에 19세기 후반에 많이 있었던 고을봉기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주성을 점령하고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세 번째 단계. 집강소를 설치하고 집강소는 우리 역사에서 지배의 대상이고 수탈의 대상이었던 농민들이 처음으로 권력에 참여한 겁니다. 호남 55개 고을 가운데 운봉과 나주를 제외하고 모든 고을에 집강소라는 게 설치됐어요. 네 번째가 집강소 개혁 단계에서, 이게 국내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친일 내각을 출범시킵니다. 그리고 가보 계획을 추진하죠.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그대로 좌시해도 되느냐? 또 청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이 국가의 존망이 갈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을 단위의 집강소를 통해 가지고 수치체제를 개혁하고 이런 일에 매달려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재봉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9월 10일경의 일이고, 그래서 그다음 3내 재봉기 단계죠. 그게. 예. 그래서 10월 12일쯤에는 강경 논산으로 가서 최시영이 보낸 손병희가 이끄는 동학군들과 함께, 동학도들과 함께 우금치까지 공격을 해 들어가죠. 그래서 우금치에서 일단 좌절을 맛봅니다. 거기까지가 네 번째 3내 재봉기 단계고요. 마지막은 3내 우금치 좌절 이후에 마지막 항전 단계, 대표적인 게 보은 북실 전투, 장흥성 점령, 그리고 이듬해 대둔산 전투,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고부는 전라도 55개 고을 가운데 물산이 제일 풍부한 고을입니다. 누구나 욕심내는 고을이에요. 발령을 받고도 한 사람은 노모가 계셔서 부임을 못하겠다고 하고, 한 사람은 병이 나서 부임을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임을 못하게 한 거죠. 그랬다가 잠잠해지니까 다시 고부 군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도임하는 다음 날 고부밀란이 일어난 거죠. 농민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후임 3월 초가 되면서 한 2달 가까이 돼서 박원명이라는 후임 군수가 와서 농민들을 진정시켜서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마당에서 술을 거나하게 내고 반찬도 내서 서로 화해하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용태, 안핵사 이용태 이 이름도 그렇게 좋은 이름으로 못 남았죠. 안핵사는 임금의 명을 받아서 고구를 말하자면 현황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된 겁니다. 사건이 있었으니까 현황을 조사해서 임금에게 직접 보고하는, 이게 안핵사예요. 민심을 무마하고 고부봉기의 원인과 결과를 쭉 기록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가서 보고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이 강진병영에 장졸 200명을 데리고 고부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80년 광주 같은 일을 했습니다. 동학도라고 하면 굴비 엮듯이 엮어갔다. 부녀자를 겁탈하고 보잣집에 물건을 곡식을 빼앗아가고, 당시에 조병갑도 그랬습니다마는 조병갑이 여러 가지 수탈을 한 조목이 전봉준의 검찰 신문 과정에서 열거가 돼 있죠. 그 중에 불효불목죄라는 게 있습니다. 형제간에 우애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불효한 죄. 지금 불효불목죄는 형법상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불효불목 안 받습니다. 형법에 없어요. 친고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서 부상을 입혔다. 아버지가 고발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친고죄라고 하죠. 조선왕조는 그거 아닙니다. 옆집 사람이 저 집 아들이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데 한 끼를 밥을 드리지 않았다. 당장 잡아갑니다. 조병갑이 주로 그런 걸로 뺏어왔습니다. 이용태는 후임 군수가 무마시켜 놓은 상황을 더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니까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부가 고창으로 아주 피신을 했죠. 무장 쪽으로 피신을 해서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일을 당한다. 그래서 무장에서 재봉기하기로 모여서 군사훈련을 하고 대오를 갖추게 된 겁니다. 당산 마을에 집결해서 3월 20일에 포고문을 발표하고 26일경에 부안 백산에 다시 결진을 했습니다. 한 12,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요 날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기록이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오지영이 기록한 걸 보면 총대장을 전봉준으로 하고 총괄령을 손아중 김계남, 총참모는 오지영, 김덕명, 최경선, 영솔장, 비서의 송희옥, 정백현. 이 조직이 총대장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분명히 반역이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변란 음모 내지는 국가 전복 음모. 음모 정도가 아니죠. 행동으로 했으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모여가지고 군사훈련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무장기포는 19세기에 그 수많은 고을에 있었던 농민봉기와는 또 다른 이제 정말 본격적인 중앙정부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단계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4월 27일 양력으로는 5월 30일입니다. 전주성을 농민군이 온다고 하니까 전주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관군들이 다 성을 비워줬습니다. 무혈 입성을 했죠. 이 전주성 점령이라고 하는 게 80년에 시민군이 광주 도청을 점령한 것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건이 어느 게 더 충격적입니까? 80년에 광주 도청이 점령됐는데 1894년에 전주성이 점령됐어요. 10월 달에는 해주성도 점령됐어요. 황해도 해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죠. 소위 도청 소재지가 말하자면 전라도 수부가 점령된 일은 500년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게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 전봉준 쪽에서는 집강소를 설치해서 농민들과 함께 통치를 해나가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학진 감사가 도망가 가지고 오케이 좋다 같이 협의해가면서 하자. 이건 무마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을 전주성에 집어넣어 놓고는 가해로는 관군이 뺑 둘러쌌습니다. 이 역전이 돼버렸죠. 도간에 든 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화책을 펴죠. 그러는 한편으로는 청나라에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대국에서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대국에서 군대를 파병하니까 일본이 군대를 파견했어요. 일본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갑신정변 이후에 천진조약으로 갑신정변 문제가 청국과 일본 사이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맨 끝에 조항에 공동 출병권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에 어떤 일이 생겨서 군대를 파견하면 상대국도 군대를 파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자동으로 와버린 겁니다. 농민군은 아직 집강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담판을 하면서 청국과 일본이 조선에 파병을 하고 53개 군현의 집강소 개혁을 추진을 하죠. 말하자면 앞에 말씀드렸지만 국가 권력에 농민이 참여한 것은 처음이에요. 우리가 근대 국가를 얘기할 때, 근대 시민을 얘기할 때 우리 헌법에 규정하기를 모든 국가의 권력은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국가의 모든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국민에게 있다고 돼 있죠. 농민들이 권력에 처음으로 우리 역사에서 참여한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게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거는 농민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이제는 옛날처럼 엎드려 죽어서 살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전주에서 집강소 개혁, 전라도에서 집강소 개혁을 한다니까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까지 온 고을에서 다 농민 봉기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집강소는 농민들이 권력에 참여한 집강소가 그게 뭐 자치기구다 또는 농민 권력이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은 어쨌든 농민이 권력에 참여한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또 고을마다 집강소 형편이 다 다릅니다. 어떤 고을에서는 농민이 중심이 되는 곳도 있고 어떤 고을은 수령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제지 사족들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자료가 많지 않아서 명확하진 않지만 고을마다 다른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농민군은 폐정개혁을 요구하고 충청도 경상도 일대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집강소를 설치하고 재봉기를 준비하는데 그 사이에 경복궁 점령과 친일내각 그리고 갑오개혁이 추진되죠. 그리고 7월 말에는 청일전쟁까지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3례 재봉기를 결정하고 9월 10일경부터 한 달 동안 식량과 무기 탄약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계남은 남원에서 무장을 강화하고 손아중은 지금 나주 광주에 주둔하면서 10월 12일에 이르러 가지고 논산에 지금의 천도교 전신인 동학 북접이라고 얘기를 하죠. 손병희가 이끄는 농민들과 합세해서 우금치로 공격을 해 들어가죠. 경상도 지역 그리고 충청도 지역, 강원도 지역, 경기도, 황해도 그리고 평안도, 함경도 일부 고을까지 전 고을이 들끓는 게 바로 가을입니다. 9월, 10월, 11월까지 우금치에서 호남의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주력이 싸우러 갈 무렵, 이 무렵이 전국을 들끓게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공주 김계남은 청주를 향해서 가고 전봉준은 공주로 갔습니다. 공주는 호남에서 서울로 가는 관문이죠. 청주는 영남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 중간 거점으로 공주와 청주를 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화력에 전쟁이라는 것은 뭐 무기죠. 무기 우위를 넘어설 수 없었던 겁니다. 가보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붙여준 이름이 뭐였습니까? 동학난이었어요. 동학난. 사교인 동학도들이 일으킨 반란. 어떻습니까? 정부의 책임은 없어지죠. 이건 잘못된 종교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세금 제도가 어때서? 무슨 탐관오리의 형포가 있어? 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세월호 참사 어떻습니까? 책임을 다른 데로 돌렸으면 좋겠죠. 청해진 해운에다가 덮어 씌워버리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되죠. 다 아는데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자본주의의 혜택입니다. 20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생산이 150배가 늘었어요. 150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왕과 조선의 백성 사이의 격차보다 현재 상위 1%와 하위 1%의 격차는 150배 이상입니다. 몇천 배 차이가 납니다.
먹고 사는 게 좋아졌고 생산이 늘어났는데 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요즘 21세기 자본론, 뭐 앞으로 번역본이 나올 텐데 Capital in the 21st Century라는 책, 43살 먹은 프랑스 경제학자가 쓴 책입니다. 언론에 소개 많이 되고 있죠. 300년간의 세금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생산을 분석해 봤어요.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21세기가 인류가 이대로 놔두면 더 큰 상황을 맞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위 10%의 반란이 아니라 하위 60%의 반란이 될 수도 있죠. 그걸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냐? 대안도 나왔어요. 모든 국가의 부유세를 10%에서 70%까지 부과하자. 그러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죠. 우리나라 세금 70% 부과한다고 하면 나도 도망갈까 하는 생각이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똑같이 조세 회피로 외국으로 도피할 수 없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동학도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름을 동학농민혁명, 갑오농민전쟁 이렇게 불러요.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당시 지배자의 입장이 아니라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세상을 바꾸자는, 세금 제도를 바꾸고 인간이 평등하다는 세상으로 바꾸고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벌린 건데 이걸 반란이라고, 국가 변란 넘무라고, 그런 점에서 조선왕조 500년은 자랑거리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억압하면서 망해야 될 나라가 망하지 않아서 너무 오래 간 것 같아요. 물론 그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책임이 큰 게 누구냐? 500년 유지시킨 데 책임이 가장 큰 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유지시키고 싶죠.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또 더 이상 가지 말아야 할 체제를 무너뜨려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비정규직에 있습니까? 정규직에 있습니까? 아니면 소득이 낮은 1%에 있어요? 적어도 상위 10%에 있습니까? 더 많이 우리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누리는 쪽에서 책임감을 가져야죠.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옛날 120년 전 얘기를 이렇게 밤늦게 모여서 하는 겁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다. 이주갑이 되는 해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동학농민혁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원인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순철 이사장의 강연을 통해서 어떻게 발생했구나, 이 사발통문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전개 과정까지 아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맥을 잡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120년 전이나 또 지금이나 농민들 또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삶이 크게 변화된 건 없는 것 같다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이어지는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201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다음 이 시간 강연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